안녕하세요 친구들. 소중한 진짜사회 소중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검스타트 검정고시 중졸 사회 교재를 가지고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가 있으니까 OT 잘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01이 사회 1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1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사는 세계,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를 적절하게 이 개념에 맞춰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를 최대한 시간 내에 많이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은 좀 스스로 좀 풀어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파트 1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그 단원을 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 1이고 사회 1에서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세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까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지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리.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구상에 땅 위에 어떠한 이런 이제 자연 환경이라든지 특징들이 있는지 그 지리적인 특징을 좀 중심으로 살펴봐 두고, 그리고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사회 1의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지구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륙과 해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사회 1에서 계속 봐야 하는 지도들, 그 지도들을 보는 법을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단원부터 1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전체적인 이제 세계를 봤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그래서 세계를 보고 이제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먼저 사회 문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하잖아요.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사회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지 배워보고, 그리고 모여 살다 보면은 생기는 게 다툼입니다. 갈등이에요. 그 갈등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라는 걸 하거든요. 그 정치,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로 민주주의로. 그러면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을 만들어 놨거든요. 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동을 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변동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지,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이 단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실은 이렇게 쭉 흐름대로 보면서 내가 사는 세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이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회 2에서도 또 이제 좀 더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처음 얘기하지만 재밌어요,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좀 머리가 아팠다면 우리 사회 공부하면서는 머리를 좀 쉬면서 재밌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요거, 내가 사는 세계. 자, 내가 사는 세계를 이제 배웁니다. 일단은 세계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볼 건데,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 지구는 큰 땅덩어리하고 큰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땅덩어리하고 바다부터 머릿속에 이 시간에 넣어 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 지리 파트에서는 대륙과 바다가 자꾸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 머릿속에 이 위치라든지 이름이 넣어져 있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일단 여러분이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아이템 사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세계를 배우는, 사회를 배울 때 아이템 대표적으로 바로 이 대륙과 해양 지도. 여기 나와 있는 대륙 가운데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같은 동부아시아지요. 그리고 아래쪽이 동남아시아지요. 열대과일이 맛있는 이제 태국 이런 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 남부아시아 지역입니다. 인도와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 서남아시아 지역, 석유 많이 나오는 동네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이제 건조한 기후 많이 나타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은 대륙의 크기는 아시아보다 작지만 또 나라는 또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또 이제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많죠. 여기 이제 서부 유럽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 북부 유럽, 이제 복지제도로 유명한 곳이죠. 남부 유럽입니다. 지중해 바다 끼고 있어서 아름다운 동네. 그리고 동부 유럽이에요. 옛날에 이제 러시아 영향 많이 받은 소련에 이제 속했던. 자, 그렇게 해서 유럽이었고,
아래로 딱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보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또 여러 나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부족과 이 민족이 있는 나라죠.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제 북아메리카 배울 거예요. 자,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제 멕시코까지 우리가 북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남아메리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와 있어요. 자, 오세아니아 요거 전체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태평양이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대륙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어서 외워두세요. 잠깐 멈춰두고 대륙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바다입니다. 자, 바다는 이제 태평양이 제일 커요. 태평양. 클테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그 다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연결해서 요 바다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 바다도 대서양, 이쪽 바다도 대서양. 자, 그 다음 이제 꼭대기에 이제 북극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남극해 있고요. 여기 인도양, 인도 아래쪽에 인도양. 알겠죠? 자, 바다까지 이제 배워 두시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방금 본 것도 세계 지도죠. 그죠? 지도.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표면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현상을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천이 있는 것 또는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해서 뭐 논과 밭 만들고 건물 만들고 도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지리적 현상 그죠? 이런 현상을 공간의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당연하죠. 줄이지 않으면 지도가 아니죠. 줄이지 않으면 현실 세계보다 더 커지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줄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줄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들고 좀 보려고. 자, 줄여서 나타낸 것이 지도다. 자, 그러면 지도가 뭔지는 일단 알았고요. 지도의 구성 요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세계 지도에서 대륙과 해양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도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면서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을 줄 아는지 또 확인해 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는 줄여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줄인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줄였는지를 알아야 실제 크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축척이라고 요걸 얘기해요. 실제 거리를 줄여놓은 정도. 자, 요거 보통 이렇게 뭐 1대 5만 비율로도 표시를 하고요. 여기 제일 많이 표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5만 분의 뭐 1.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 표시가 나오면 원래 5만 센티미터를 실제로는 1cm로 줄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1cm,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실제 거리.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가 원래 실제 거리는 얼마다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방위 가보겠습니다. 방위는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 건물 저기 오른쪽에 있어. 병원 오른쪽. 그 병원 오른쪽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뒤돌아서면 또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데 그 방향이 바뀌잖아 완전. 그쵸?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의 위치를 표현하죠. 자, 방위는 지도상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방위 표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타내는데 방위 표시가 있으면 그 방위 표시대로 동서남북을 읽으면 되고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숫자 4. 숫자 4 쓰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위에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꼭대기 나온 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보통 북쪽을 바라본 상태로서 이제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쪽 찾으면 동쪽이 반대 서쪽, 북쪽이 반대 남쪽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위표. 자, 보통 이런 방위표 쓰고 그 다음에 방위표가 없는 지도가 많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지도들은요. 방위표 없어요. 없는데 알아요. 약속을 했거든. 어떻게 약속했냐? 지도상에서 방위표가 없으면 위쪽이 그냥 북쪽이야. 자, 북쪽만 정해지면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 동쪽이 반대 서쪽, 그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어요. 북쪽만 찾으면 돼.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위를 표시를 합니다. 다음 이제 기호입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기호. 지표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이름을 쓰기도 그렇고 전부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약속을 했어. 우리도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암호 같은 거 정하듯이 지도상에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암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도에 간단히 표현하는 일종의 약속으로서 요렇게 생긴 거 보면 이제 뭐 시청이나 뭐 도청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다라는 거 표시하는 것이고, 또는 논가만 많이 표시하죠. 요거 논입니다. 그리고 요거 밭이에요. 너무 둘 다 뭐 땅 위에서 풀이 자라오르는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헷갈려요 라는 친구도 있죠. 이거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알려드릴게요. 논에는 니은이 있어. 노, 온. 논을 쓸 수 있어. 그죠? 노, 온. 대충 이렇게 외워봅시다. 자, 밭은 논을 쓸 수 없잖아요, 밭은. 그쵸? 그냥 이렇게 풀이 자라서 솟아오르는 이게 밭이구나. 논만 기억하면 밭은 따라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학교도 많이 표현해야죠, 학교. 건물 위에 깃발이 꽂혀 있는, 그죠? 학교 가면 항상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학교구나. 이런 게 기호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가볼까요? 자, 이제는 정보를 담은 지도.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도 보면서 이쪽에 병원이 있구나라는 정보를 얻는 거고, 우리 집의 위치가 여기구나라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도 언제 봐요? 길 찾을 때, 위치 찾을 때, 그죠? 이렇게 뭔가의 위치를 찾고 길을 찾고 싶을 때 보는 지도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도를 우리가 봅니다. 세계 전도, 우리나라 전도처럼. 세계 전도는 세계의 모습 다 담고 있는 지도란 뜻이고요. 우리나라 전도는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또 다 담고 있는 지도란 뜻이에요. 전체 지도, 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특정 주제를 담고 있는 지도인 거야.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주 정확하게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담아놓고 나머지는 좀 생략해서 표현합니다. 자,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후를 보여주고 싶으면 기후도를 보면 돼요. 우리 기후도 언제 많이 보냐면 이제 날씨 보여주는 우리 그 뉴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은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기후 구분도, 지금 이제 기후 구분도를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계속해서 뒷단원에서 다양한 지역의 기후 배울 거거든요. 그때 만날 거예요. 그 기후도. 아니면 이제 날씨를 보여주는 기상 안내도,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인구, 사람이 어디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가 인구 분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도라고 따로 있어요. 또 교통을 보여주는 뭐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만 나타내는.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잘 담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략하는 지도가 주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형도는 말 그대로 지형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고선의 높낮이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산지인지 바다인지 하천인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인 목적, 일반도, 특정 주제를 담고 있다, 주제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 주제도 물어볼 가능성 높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갑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도들 또 보도록 할게요. 지세도라는 게 있어요. 지세도는 이제 땅의 모양이라든지 높낮이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색상과 농도로 땅의 높낮이를 특히나 더 많이 알려주고 있는 지도예요. 자, 기후도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주제도가 다 주제도입니다, 지금. 자, 기후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죠. 각 지역의 기온, 강수량, 기압 등을 나타내고요. 통계지도, 인구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산업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점, 선, 색상, 도형 등을 이용해서 지도상에 표현한 지도들입니다. 모두 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요. 주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통계지도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통계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지도, 주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주제도로 분류해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주제도, 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고, 도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는 감자는 어디서 생산되고 고구마는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묘도입니다. 점지도라고도 하고 점묘도라고도 해요. 점으로 만든 지도고, 점으로 묘사했다, 표현했다라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보고 고구마가 어디고 감자가 어딘지, 지금 색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우리가 이제 컬러가 많이 안 들어간 책이어서 파란색하고 이제 검정으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정도가 파악이 되죠. 특히 감자, 와, 여기 강원도 감자 유명하죠. 다음 이제 유선도입니다. 선의 흐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나타내는 이 유선도가 간혹 주제도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선은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여기서는 지금 인구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특히 서울 방향으로 많이 화살이 몰려들고 있죠?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향뿐만 아니라 굵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굵기를 다르게 해서 양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양. 그래서 많은 이동이 서울로 뭉쳐져서 아주 두껍게 들어가고 있죠.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 이 정도는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선도로 나타내기 좋은 것은 인구가 이동하는 거,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이동을 나타내는 거, 요걸 이제 이 선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쌀이 어디서 어디서 수출된다, 뭐 밀이 어디서 어디로 수출된다, 이런 것들. 자, 도형 표현도입니다. 도형의 크기라든지 도형의 크기를 가지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옆에다 이제 숫자를 써줘서 도형의 크기별로 그 양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지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표현도로 무슨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치선도, 요거는 이제 기후, 가운데서도 기온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또는 강수량, 기온이나 강수량이 일치하는 지역들을 연결하는 거야. 일치하는 지역들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강수량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강수량이 비슷한 곳끼리 좀 뭉쳤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잖아. 500. 여기는 이제 500ml 정도 내리는 거고, 여기는 500에서 600ml 정도 내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0ml. 와, 여기 진짜 비 많이 오네요. 그죠? 여기는 800ml.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가 내리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게. 여기도 800ml. 수도권 쪽하고 이제 서울도 비가 많이 오는 편이네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크잖아요. 남쪽이 비가 많이 오고 또 해안 쪽으로 이제 갈수록 뭔가 이제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단계 구분도. 단계 구분도는 이제 단계가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별 경지 면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농경지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상이 뭐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된다거나 붉은색 진하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회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지금 노란색은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그러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그 단계의 구분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입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통계 지도들은 모두 다 주제도다. 알아두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했죠? 주제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주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후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기후도가 있다. 주제도에는 기후를 나타낸 기후도 있죠. 맞죠? 땅의 모양으로 높낮이를 알려주는 지세도가 있다. 땅의 높낮이 알려주는 거 지세도라고 했었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자, 주제도가 종합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던가요? 아니에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만 더 강조해서 표현한 지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도죠.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지도는 일반도입니다. 알겠죠? 자, 다양한 통계 자료를 지도상에서 표현한 통계 지도도 주제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봤고, 일반도는 주제도가 아니니까 3번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하나하나가 막 기후도가 뭔지 지세도가 뭔지 잘 몰라도 돼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틀린 보기가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 사회의 내용의 시험 문제가 대체로 이런 유형이다. 아주 다른 하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물어본다. 그리고 4개의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 고르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지도 전반적인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을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고, 방위 표시를 가지고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위가 없을 때는 지도의 어느 쪽이 북쪽이라고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 선생님이 이 부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위쪽이 북쪽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했었죠. 이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표의 높낮이는 등고선, 색깔 등을 이용해 나타난다. 아까 내용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억을 해줍시다.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같을 등자에 높이를 나타내는 고자. 그래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의 점에 해당하는 곳들은 다 100m야. 여기는 이제 150m야. 여기는 200m야. 그러면 이걸 연결한 선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쪽 방향으로 들어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높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지 않고 실은 이제 색상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곳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곳은 보통 높이가 낮은 곳. 그리고 점점 높이가 높아질수록 좀 색상이 이제 황토색 같다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색으로 갈까요? 당연히 고동색으로 가겠죠. 고동색이 진해지고 이런 식으로도 높낮이를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색깔 등을 이용한다라는 게 그 얘기였어요. 자,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거리를 일정 비율로 줄여서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호와 방위와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축척과 같은 지도상에서 정해진 약속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뭐라고요? 방위 표시가 없으면 위쪽이 북쪽입니다. 위쪽. 자, 이번에도 지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는 축척을 아래쪽에 쌤이 이렇게 비율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비율이 아니라 막대자를 사용한 지도가 나왔어요. 문제도 꼭 이렇게 쌤과 함께 같이 풀어봐야 합니다. 개념에 없는 거 쌤이 문제에 있는 경우는 문제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뭐 중간에 이거 건너뛰는 친구는 없겠지, 그지? 자, 그래요. 여기 보면 막대자가 보이는데 이 막대자 한 칸이 실은 1cm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 아무리 재도 1cm 넘는데요. 그렇지. 지금 우리는 확대해 놨으니까. 근데 아무튼 1cm란 약속입니다. 한 칸은 1cm. 그래서 한 칸은 1cm인데 그게 500m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1cm가 실제는 500m다라는 뜻이에요. 500m. 센티미터로 고쳐보면요. 5만 센티미터죠. 1cm는 5만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를 같이 똑같이 맞추고 나면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1대 5만 지도입니다. 근데 1대 2만 5천이라고 썼네요. 1대 5만입니다. 알겠죠? 이거 센티미터에서 미터 가는 거 알죠, 여러분? 1미터가 1미터를 쓰면서 왜 센티미터를? 자, 1미터가 100cm잖아요. 그지? 이건 알죠. 우리 선생님 키가요. 168cm거든요. 그래서 168cm는 미터로 표현하면은 1m 68, 1.68 죄송합니다. 1.68 미터라고 하는 거지. 1.68 이렇게 1m 68cm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터 키 보통 뭐 2m 정도 된다면 200cm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당연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B는 A산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건 등고선을 볼 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볼게요. B산은 여기 등고선이 200이 있고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이 굵은 선 한 칸이 100씩이라는 걸 알겠죠. 200 다음 굵은 선이 또 보였어. 그럼 여기는 300m네. 그죠? 300m 위에 여기에 산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이제 300m. A는 이제 100m, 200m에다가 한 칸만 올라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산이구나. 요 한 칸의 크기도 궁금하다. 그럼 이제 100m에서 200m 가는데 몇 칸 올라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한 칸은 20m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220m 정도 높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등고선의 이 개수와 쓰여있는 숫자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B산이 더 높죠. 그죠? 잘했어요. 다음에 이제 지도의 위쪽은 남쪽이다라고 했는데 지도의 위쪽은 어느 쪽이다? 또 나왔네. 그지? 북쪽이다. 그래서 요거 방향을 표시를 해보자면 위쪽이 북쪽이고 자,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했죠. 바라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봐야죠. 북쪽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 알겠죠? 그래서 북쪽, 동쪽 나왔으면 동쪽의 반대 서쪽, 북쪽의 반대 남쪽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C지역은 과수원으로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과수원이 여기 이제 사과 모양처럼 생긴 거. 몇몇 기호는 이렇게 안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느낌이 와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알려줬었고 논과 밭 구분하는 거 알려줬었죠. 그 다음에 요거 산 모양이에요. 산. 그 다음에 요거 열매가 달려 있잖아. 그지? 이게 과수원이야. 과수원. 과일 나무들 키우는. 자, 그래서 과수원은 지금 C가 아니라 여기 B산의 아래쪽에 경사면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지역은 뭘로 이용되냐면 C는 조금 이거 뭐 나와 있어 이거?
논 나왔잖아. 논. 그죠? 니은까지. 논. 논으로 이용되고 있네요. 논은 땅을 좀 이렇게 움푹 파서 물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담가 놓은 다음에 모심기도 할 수 있고, 벼를 기르는. 보통 벼를 재배하는데 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논 이외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은 이제 그냥 물 속에 이렇게 담가 놓고 키우지 않거든요. 벼가 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댄 논에서 처음에 좀 자랄 수 있도록 생육 시기가 특히 이제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물에 아예 담가 놓는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밭작물들은 이렇게 뿌리가 물 속에 그냥 담겨져 있으면 썩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댄 논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땅 위에 씨 뿌리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이랑과 고랑 정도 만들어서 바람이나 막아주고. 알겠죠? 그래서 밭농사 짓는 데들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였죠? 2번이 B산이 A산보다 높다는 게 요게 맞았어요. 자, 다음은 이제 다양한 위치 표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구상에서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세 개의 그러니까 지구본을 그렸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 응? 일단은 A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너무 크다. A라고 하는 곳은 지구는 이렇게 가운데 적도가 있어요. 그죠? 이 적도 부분이 굉장히 더워. 그래서 A 지역에 사는 사람들 너 여기 살아? 그러면 너는 상당히 더운 기후가 나타나겠구나. 열대기후가 주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너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살아? 너 되게 위치가 많이 춥겠다.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많이 없지. 항상 겨울이라며?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 D에 살아? 그래. 그럼 너네는 우리랑은 계절이 반대겠구나. 우리 여름인데 너희 겨울이지 맞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C에 살아?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쪽이다. 너희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뚜렷하겠구나. 니네 동네 인구 많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걸로 위치를 표현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배워나갈 것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위치부터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자, 공간 범위에 따른 위치 표현이에요. 넓은 지역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넓은 지역 하면 이제 보통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국가와 같은 넓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해. 너 어디 살아? 나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냐면 말이지.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붙을 내용들 배울 거예요. 자, 대륙과 해양의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규모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 아시아 대륙에 있어. 그 태평양 연안에 붙어 있어.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머릿속에 이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대륙 지표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쓸게요.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럽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하나를 가지고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는 큰 하나의 땅덩어리죠. 그래서 요거 전체로 유라시아라고도 불러요. 유라시아 대륙.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유라시아. 알겠죠? 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 동쪽 끝이다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아시아 조금 더 그릴게요. 동남아시아도 있고, 인도 빠졌다.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이제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기 오세아니아. 알겠죠? 이렇게 이제 대륙을 그려봤습니다. 요 대륙으로 이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미국 어디 있어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고요.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그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대륙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해양도 얘기를 해볼까요?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실은 이제 지구상에서 대륙보다는 해양이 더 넓네요. 바다가 더 많아요. 그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3대양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북극해, 남극해는 뭐 어렵지 않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북극해, 여기 남극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이에 여기.
태평양, 오세아니아도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대서양이 요렇게 대서양,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인도 아래쪽 바다 인도양, 요렇게. 알겠죠? 이제 바다, 특히 세 개 바다를 위치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세 개 바다를 중심으로 대륙들이 있고 사람은 대륙 위에 사니까. 그쵸?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대륙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은 경도와 위도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 저렇게 대륙과 해양으로 위치를 표현하니까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아주 정확한 위치를 콕 집어서 표현하고 싶은데, 점으로 콕 집고 싶어요. 그래서 가상의 선을 그렸어, 지구상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요, 요즘엔 분단이라는 표현 안 쓰나? 아니면 이제 영화관 갔을 때, 영화관에서 자리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스크린 앞에 자리예요. 저 문 쪽 옆에 자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열과 이 번호를 정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스크린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A열, B열, C열, D열, 그 다음에 좌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죠. 그래서 A열의 1번 좌석이야. A열 3번이야. 또는 C열 1번이야. C열 3번이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위치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선을 그었어. 가짜로. 가상으로. 알겠죠? 자, 먼저 경선부터 가보겠습니다. 경선이 뭐냐? 위선이 뭐냐? 경선이 세로 방향의 선이에요. 경선이 세로 방향 선. 그리고 위선이 가로 방향 선이에요. 외우는 거 헷갈려요, 선생님. 자꾸 헷갈릴 것 같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세경이 혹시 아세요? 신세경 씨. 너무 예쁜 또 우리 아름다운 연기 잘하는 배우 신세경 씨. 세경이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요. 위선은 가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가위 기억하세요? 가위. scissors. 가위. 오케이? 자, 세경이하고 가위만 기억하시면 헷갈릴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헷갈려? 가위를 어떻게 몰라? 그지? 자, 그래서 가로 방향이 위선이구나. 가로 방향으로 그어진 이 선이 위선이구나. 세로 방향으로 그어진 이 선들이 바로 경선이구나. 알겠죠? 자, 이제 가로, 세로는 알았어. 이제 가로, 세로가 맞춰지는 그 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선도, 세로선도 그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그 숫자 값은 어떻게 정했냐면 실은 이제 각도로 정한 거예요. 그 각도까지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보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가운데 이제 점을 만들어 놓고 적도라고 하는 기준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위선의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은 적도입니다. 적도는 지구상에서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어. 그러니까 지구를 반으로 딱 가르는 선이야. 알겠죠? 자, 그게 이제 적도가 기준선이 되고 그 적도면과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점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북극을 연결했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각도를 만들어 봤어요. 각도를 요 각도는 보니까 한 60도 정도 되는구나. 요 각도는 한 30도 되는구나. 그 숫자를 썼어요. 여기는 한 15도 되는구나. 그 숫자가 바로 여기 위도 값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숫자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도면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극지방에서는 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 숫자 값으로. 이 극지방은 90입니다. 마찬가지로 북극, 남극 나눠서 북위 90도, 남위 90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이루는 중간에 값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북반구의 위도는 북위, 남반구의 위도는 남위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선도 기준선이 있어야지 뭔 각도를 정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기준선을 뭘 정했냐면 여기 본초 좌우선이라는 걸 정했어요. 기본이 된다. 처음 초자,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본초야. 자, 이 본초 좌우선이 런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그어져 있어요. 이거 만들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힘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막 여기저기 식민지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이렇게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식민지가 있었고 인도에도 식민지가 있었고 중국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냥 여러 지역 또 아메리카 대륙에도 식민지가 있었고 그 유럽에는 자기 나라가 있고 그 해가 안 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기준이 됐어요. 그냥
그 나라의 런던을 지나가게 당시 그 시기에 이제 그 부분에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 천문대 지나가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영도가 돼. 여기는 아까 적도가 영도인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다? 자, 기준이 경선의 기준은 본초 좌오선이다. 본초는 기본이다라는 뜻이고요. 좌오선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하는 그 동물로 12가지 동물로 얘기했어요. 그때 이쪽 방향이 자, 쥐죠, 쥐.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이 오. 오가 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오시 자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좌오선이 곧 경선을 뜻해요. 자, 본초 좌오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을 정해놓고, 그 다음, 요 기준선, 본초 좌원에서 중심까지 가는 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벌어진 정도. 그래서, 이 경도 값이 클수록 영국과 많이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경도 값이 클수록 떨어져 있어서 어디까지 떨어져 있냐면 반대 방향까지. 완전 반대 방향. 180도까지. 반으로 나눴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여기는 180, 여기도 180까지. 둘 다 180이면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떨어졌다 하면 동경, 서쪽으로 떨어졌다 하면 서경이야. 그래서 동경 180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국부터 동쪽 방향으로 많이 떨어져 있구나, 180까지. 서쪽으로 180이다 라면은 서쪽 편으로 180까지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선생님? 동경 180, 서경 180. 그럼 180도선 같은 선 아니에요? 같은 선이에요. 맞아요. 서경, 동경을 붙이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경도 180도선은 결국 같은 선인 거지. 근데 어느 쪽 방향인지는 그 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은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시간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이렇게 해서 경선과 이제 위선, 일단 기준값을 얘기해봤고,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경선에 매겨진 값과 위선에 매겨진 값을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볼 수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또 앞서 봤던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 수리적 위치라고 표현할 때 수리적의 수는 수리, 숫자지, 숫자. 수학과 수리, 그러니까 숫자의 이치를 아는 게 수학이잖아. 그래서 숫자가 수야.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까 위도, 경도 그 숫자 값이 있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북위 90도. 그래서 북위 90도는 앞에 nurse, n자 붙입니다. 발음이 좀 노스. 자, 그 다음에 사우스 붙여요. 남이 90도. 자, 여기서부터 해서 북위니까 33도 정도면 여기 이제 30도, 뭐 60도 정도 되겠죠. 여기 33에서 43도, 한 요 정도까지 걸쳐져서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싹 표현하면은 33에서 43도 정도니까 이거 너무 얇다. 좀 굵은 걸로 해볼게요.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 124에서 132도래요. 자, 동경이니까 자, 여기 본초 좌우선을 먼저 그려봅시다. 동쪽 방향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치우치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본초 좌우선. 경도 영도에 해당하죠. 그죠? 경도 영도로부터 동쪽이야. 동쪽은 이쪽이지. 오른쪽 방향. 그래서 동경 쭉 가서 이제 반대쪽은 180이고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한 124에서 132 사이에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를 싹 그리면 돼. 알겠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다.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북위, 동경. 북반구의 중간 정도죠. 33, 43이면 딱 중간,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방향으로 124도, 132도 요 정도에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지리적 위치 한번 볼게요.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거를 지리적 위치라고 해요. 이 땅 위에 어떤 대륙 위에 어떤 바다 가까이에 있느냐.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 아까 유럽과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아 대륙 동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라고 해도 맞아요.
자, 여기 대륙의 동안이다. 근데 왜 동안이라고 했어?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안은 동쪽의 해안 쪽, 동쪽 끝쪽 이렇게 얘기하면 바다 가까이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 그때 우리가 접해 있는 큰 바다가 태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도국이라고 했어요. 반도국은 반만 섬이다. 완전히 섬은 아니고 한쪽 방향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방향은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다. 그 삼면이 바다야. 우리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그리고 나머지 쪽은 여기 유라시아 대륙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국이다라고까지 얘기해도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이제 관계적 위치예요. 관계적 위치는 앞서서 안 나왔는데 어떤 주변의 국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왔을까? 이걸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관계적 위치로 서쪽으로는 중국, 자, 요 옆에 중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요렇게 해서 러시아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일본, 요런 나라들 사이에 있어요. 아, 러시아, 중국, 일본 만만치 않네요. 그래요. 강대국입니다. 세계적으로 막 경제, 정치, 군사 다양한 면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강하고 큰 국가들. 자,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와우. 센 애들 사이에, 센 캐들 사이에 껴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 영향을 좀 주고받으면서 침략도 받았었고, 또 그들 사이에 갈등에 껴서 또 막 여러 가지 외교 활동으로 이걸 벗어나기 위해 노력도 해봤었고,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로 인해서 같이 또 경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요런 이제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관계적 위치를 보고, 아, 그렇게 살아왔겠구나라는, 대충의 이 지역의 역사를 좀 생각해보고 사회적 상황을 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적 위치를 갖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아까 중위도 쪽에 있었으니까, 중위도 지역이라면 기후가 온화하겠네. 아, 사계절이 많이 나타나잖아. 중위도 지역의 온대기후 지역은. 여기도 사계절이 구분이 뚜렷하겠네? 이런 특징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본초 좌우선 영국이 있는 쪽으로부터 123도 정도 떨어져 있었죠. 124도에서 132도 정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 영국과 많이 떨어져 있네. 영국이 있는 위치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동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시간이 이 정도 되겠구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시차라고 하죠. 영국과의 시차가 한 9시간 정도 나거든요. 그런 시차를 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관계적 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한번 가볼게요. 자, 지리적 위치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태평양 연안의 반도국이니까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고 육지로도 나가기 좋은 그런 위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면 뭔가 보입니다. 사회 공부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넓은 국가와 같은 곳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다면 이제 좁은 지역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 주소. 우리 집 나타낼 때 생각해 보세요. 집은 일단 주소로 나타내죠. 니네 집 주소가 어떻게 돼? 주소로 나타냈을 때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죠. 아까도 수리적 위치로 하면 명확하게 그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수리적 위치가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택배 받을 때 주소 알아야죠.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이제 보통 위치를 표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강남 인강의 위치를 얘기를 해보자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고 서울특별시의 강남 인강은 강남구에 있겠죠? 그렇죠. 강남구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길이 붙죠. 이 앞부분까지가 행정구역이야.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쓰고 그 다음에 도로명. 도로의 이름에다가 숫자 붙여서 건물에 숫자 붙여갖고 위치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좀 구분될 수 있는 지형, 뭐 산이나 뭐 폭포나 하천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또는 건물. 야, 우리 이 동네, 여기 강남구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앞에 뱅뱅 사거리가 있거든요. 뱅뱅뱅. 여러분, 그 뱅뱅은 아니고 이 뱅뱅 사거리의 뱅뱅은 옛날에 아주 이제 지금도 많이 입는 브랜드긴 한데 의류 브랜드예요. 청바지 많이 만들었던 쌤 어머님 시절부터 유명했더라고요. 그 뱅뱅 청바지가. 그래서 그 건물에 실은 이 뱅뱅이라고 하는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어요. 진짜 얼마 전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 뱅뱅이라는 건물, 그 뱅뱅 옷가게, 그 건물 때문에 이제 이름이 붙기도 했었죠. 이런 게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조형물, 뭐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이거는 호미곶의 그 손 막 상생하는 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이제 뭐 에펠탑 같은 거, 이런 이제 조형물. 그래서 이게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서울역 우체국 남산타워 에펠탑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만의 그런 랜드마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걸로 위치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 어디냐면 그 무슨 종합병원 알지? 그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 있어. 이렇게 대충 알려줄 때 많이 씁니다. 특히 택시 타고 갈 때 기사님한테 이제 어디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랜드마크를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죠. 무슨 백화점 앞에 내려주세요. 저기 광화문 광장 쪽으로 가주세요. 광화문 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그죠? 랜드마크는 그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위치 표현 방법 살펴봤고요. 요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위선과 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위선은 가로로 그은 선이다. 가위 맞죠? 자, 경선은 세로로 그은 선이다. 세경 맞습니다. 자, 위선의 기준 바로 영도는 적도입니다. 알겠죠? 위도 영도는 적도, 경도 영도는 본초 좌우선이에요. 자, 위선은 북위, 남위 등으로 표현하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북반구니까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위. 자, 그리고 경선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동경, 서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걸 가지고 동반구, 서반구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북반구, 남반구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북반구, 남반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반구, 서반구. 알겠습니까? 자, 옳지 않은 거 4번에 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위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수리적 위치는 숫자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지리적 위치보다 더 정확하게 위치를 딱 점으로 찍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지리적 위치는요, 주변의 국가와의 관계로, 아니요, 관계적 위치가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였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수리적 위치는 아니요, 이게 지리적 위치. 붙여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요 부분 확인할 수 있게. 자, 랜드마크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을 할 때는요, 국가, 대륙과 넓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광화문 옆에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요소를 가지고 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좁은 지역의 위치, 우리 집처럼, 그죠? 좁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그럼 옳은 거 정답 1번에 있었고요. 국가나 지역의 위치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위도, 경도 값으로 얘기한 거 찾으시면 돼요. 중위도에 위치한다? 좋아요. 이게 위도, 경도 숫자 딱 정확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태평양과 인접한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 집은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랜드마크를 가지고 우리 집 얘기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위 33.43. 그치? 동경 124도에서 132도. 요게 바로 수리적 위치. 자,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수리적 위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억과 리을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 표현 방법.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물이나 조형물, 서울의 숭례문, 파리의 에펠탑, 베이징의 자금성 같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랜드마크들이죠. 랜드마크는 특히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위치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사는 세계에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워봤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주제부터 해서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민생활의 모습을 들어가 볼 거예요. 항상 강의 끝나면 선생님이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 미션 수행을 차곡차곡 끝까지 해주세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미션 수행 많이 한 만큼 쌓일 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표현해보는 거, 직접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 미션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 하나 딱 집어서 드리는 거예요. 꼭 수행해 주시고 답을 이제 교재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누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요거 잘 쓰고 있나 확인할게요. 수강 후기 미션이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쓰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소감도 같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볼 것이다라는 이런 소감도 같이 밝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